낯선 공항에 내리던 날 다른 언어로 첫 인사를 건넸던 순간, 그리고 혼자라는 두려움 속에서도 스스로를 다독였던 시간들. 떠나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설렘, 낯선, 자유, 그리고 성장. 오늘은 교환학생과 워킹홀리데이에 대해 솔직하고 생생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학생들이 수다 떠는 공간 객방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와! 환영합니다. 오늘은 해외살이를 주제로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저희 앞에 두 분의 방문가분들을 모셔봤습니다. 두 분 간단히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저는 박도은이고요.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교환학생으로 2024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있었습니다. 네, 저는 장서연이고요. 저는 호주 시드니에서 작년에 1년 동안 워킹홀리데이로 일을 하면서 머물렀습니다. 저도 사실 작년에 중국으로 어학연수를 짧게 다녀와서 뭔가 오늘 공감되는 이야기가 많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혹시 신영 씨는 뭔가 해외살이 경험이 있거나 한가요? 저는 막 딱히 해외에 갔다 온 적이 여행? 아니면 뭐 한 20년 전에 캐나다 잠깐? 20년 전이요? 20년 전이면은 그때 한국어도 못하고 20년 전이면은 응애하고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한 4살 때. 4살 때. 그때 뭐 갔다 오고 사실 크게 막 이렇게 어학연수나 뭐 교환학생을 다녀온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안 다녀온 입장에서 오늘 이렇게 세 분한테 좀 많이 들을 것 같은데 이게 뭔가 여러분들께서는 해외살이를 처음 막 준비를 하거나 시작할 때 가장 뭐 걱정됐던 점 같은 게 없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치안과 안전에 대한 문제가 제일 걱정이 됐어요. 특히 미국이라는 나라를 결정했을 때 되게 많은 여러 주변 사람들이 거기 총 있는데 괜찮냐. 또 필라델피아는 그렇게 마약 그렇죠. 같은 문제도 많이 있는 도시라서 외곽적으로 나가면.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걱정과 또 그래서 학교 사람들이랑 현지 학교 교직원들이랑 소통도 많이 하고 그런 식으로 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저희 우리나라는 이제 치안이 잘 돼 있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아닌 경우도 많으니까 그죠. 확실히 그 부분도 해외로 나가기 전에는 걱정할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죠. 저는 혹시 뭔가 언어적으로 뭔가 미리 걱정됐던 부분은 있는지 궁금한데. 사실 언어적으로 걱정되는 거는 이 모두가, 그러니까 해외 나가는 모두가 하는 걱정이라서 오히려 그거는 대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내가 노력할 만큼 언어는 일단 가려면 그 나라의 언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알고 있는 문제고 그래서 대비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오히려 걱정되는 것들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 이게 뭔가 불가항력적인 것들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약간 치안을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워킹홀리데이다 보니까 가서 집을 구해야 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뭔가 교환학생 같은 경우는 애초에 기숙사가 있는 것도 있고 뭐 아니면은 연결을 해서 해주는 데도 있고 뭐 직접 구하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름아름 뭔가 정보가 있으면 그걸 얻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워킹홀리데이 같은 경우 정말 그냥 갑자기 이 사막에 똥 하고 떨어져가지고 그거를 나 혼자서 해결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뭐라 해야 되지? 한국에서의 자취를 한다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거든요. 뭔가 내가 부동산 계약을 저는 렌트를 했는데 이제 부동산 계약을 한다 치면 계약서도 다 영어고 뭔가 잘못됐는데 약관이 영어로 써져 있어. 그러면 이제 당황스러운 거죠. 나중에 보니까 약관이 영어로 이만큼 써져 있는데 내가 제대로 확인을 못해서 집에 곰팡이가 쓸었는데 이거 약관 때문에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내가 그때 안 읽어서 생긴 문제다.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 어떻게 제가 많이 노력한다 해도 놓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 불가항력적인 것들이 대비하는 게 더 어렵다. 뭔가 언어적인 것보다는. 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럼 저는 궁금한 게 어쨌든 뭔가 집 관련 문제에서도 어느 정도를 해결하려면 뭔가 영어로 소통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가기 전에는 두 분은 뭔가 본인의 영어 실력에 대한 뭔가
자신감이 어느 정도였는데 진짜 궁금해. 초등학교, 고등학교까지 12년간 영어를 하면서 뭔가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하겠지라는 그냥 막연한 생각은 있었는데 그래도 교환학생 가기 전에 진짜 모든 화상영어랑 화상영어는 다 해봤거든요. 그러면서 진짜 내가 생각해도 말이 바로 안 나오는 게 너무 답답했고 그러면서 그런 기간이 가기 직전까지 계속 있다가 일단 그냥 가면 어떻게든 되겠지 해서 준비했는데 확실히 그 내가 직접 생각하는 걸 영어로 뱉어내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것들이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 읽고 듣는 그런 교육과정 내에서의 그런 영어보다는 그런 부분에서 자신감을 키우는 게 많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완전 반대인 게 저는 이게 근데 사실 어학을 배우고 이제 교환학생은 수업을 들어야 되니까 이게 영어가 거의 필수잖아요. 근데 사실 워킹홀리데이는 좀 웃긴 말이긴 한데 사실 생존하려면 영어는 필요하긴 한데 그렇게 영어가 중요하진 않다고 느꼈어요. 왜냐면은 진짜 영어 안 할 수 있으면은 끝까지 안 하고 한국말만 하고도 살 수 있어요. 호주에서는. 네, 진짜 한국말만 하고도 평생 살 수 있어요. 거기서. 그냥 왜냐면은 워낙에 그런 것도 잘 돼 있고 요즘 K 문화가 상당히 발전이 되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뭔가 배운다, 어학적으로 뭔가 영어를 써야 된다, 알아들어야 한다 이거보다는 다들 짧게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어학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안 중요해서 저는 하나도 공부를 안 하고 갔어요. 하나도 공부를 안 하고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약간 자신감으로 그래서 그 이전에 토익 점수를 보고 갔는데 그래서 약간 양심상 토익은 한번 보고 가야 되지 않겠냐 하고 이제 토익을 공부 안 하고 치고 갔어요. 근데 딱 점수를 펼쳤는데 말을 못하는 점수가 이제 나와버린 거죠. 한 토막이 나버려가지고 이게 사람 점수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데도 이제 저는 갔다 왔다 이게 좀 중요한 거죠. 사실 영어를 잘하는 거 그래 뭐 잘하면 사실 기회도 많고 되게 좋은데 사실상 영어를 못해서 나 워홀 못 가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영어 때문에 고민이 돼서 워홀을 가고 싶은데도 계속 못 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분들한테 좋은 팁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영어보다는 깡이 더 중요하다. 깡과 자신감. 진짜. 자신감. 네, 너무 동의하죠. 자신감, 그러니까 영어를 내가 완전한 문장으로 뱉어낼 수 없어도 내가 내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영어를 못한다고 해서 자신감이 없어져 버리면 상대방이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니까. 근데 타지고 문화도 다르고 이 사람이 나의 생각을 읽을 수 없잖아요. 한국 사람은 그냥 뭔가 문화적인 그 컨텍스트 안에서 사람을 읽을 수 있는 게 있는데 얘네는 나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니까 문화관이 다르니까 그런 과정에서 그냥 자신감 있게 뱉어내는 그런 훈련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언어적인 문제 차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의식주에 걸쳐서 크고 작은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특별히 생각나는 그런 문화 차이가 있는지가 궁금해요. 아무도 신경을 안 써요. 진짜 내가 진짜 빨가벗고 다녀도 신경을 안 쓰겠다 라는 생각이 그냥 진짜 아무도 신경을 안 써요. 사실 너무 좋은 문화 아닌가요? 그쵸, 너무 좋죠. 그래서 근데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면 나도 나를 신경 안 쓰게 된다. 추리닝만 산다. 네, 맞아요. 나도 편한 옷을 추구하게 되고 왜 한국에서는 되게 뭔가 예쁜 옷 입고 다니고 싶고 그런 욕구가 사실 지나다니면서 예쁘게 입고 다니는 사람 보고 나도 저 옷 입고 싶다. 그럼 나도 이렇게 예쁘게 입고 어디 놀러 가고 싶다. 이런 뭔가 욕구가 생기는데 진짜 거기 이제 저 같은 경우 시드니에서 이제 지하철을 타고 뭐 트램을 타고 뭐 이런 걸 타고 다니면은 아무도 옷에 신경을 안 써서 진짜 그러니까 옷집을 가도 입을 수 없는 옷들을 팔아요. 그러니까 무늬가 그 하와이안이 기본이고, 그러니까 약간 꽃무늬 이런 게 기본이고, 색깔도 형광 이런 거 눈에 빡 띄는 것들. 맞아. 타이다이가 진짜 많아. 맞아. 그래서 뭐 염색하는 거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입는 사람은 근데 그걸 되게 많이 입는 거죠. 예쁘다고 생각하는 거야. 미의 기준이 너무 다르다. 그 화려한 옷. 맞아. 눈에 잘 띄는 옷.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약간 미의 기준인 건지. 근데
그런 옷을 파니까 그런 옷을 입는 건지 아니면 그게 예쁘다고 생각해서 그걸 입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옷에 대해서 사람들이 전혀 그런 게 없고 진짜 뭐 무슨 행사가 있어서 뭐 다들 무슨 코스튬을 입고 다녀도 아무도 그 사람한테 신경을 안 쓰고 네, 그런 것들 그런 게 되게 옷에서는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럼 뭔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취향이 바뀌나요, 그러면? 네, 그런 것들에 좀 관심이 가는 옷에 쪽으로 뭔가 화려한 걸 좀 더 추구하게 된다든지 그런 건 아닌가요? 저는 아니긴 한데요. 그건 조금 더 살아야지 한 5년 정도 살아야지. 1년으로는 사실 어렵고 그냥 오히려 조금 더 뭔가 그런 걸 보게 돼서 남이 나를 신경 안 쓰게 되면 편한 옷을 많이 추구하게 되고 그 전에는 조금 막 뭐 타이트한 옷을 많이 입었었던 거에 비해서 뭐 호주에 가서는 진짜 맨날 추리닝 입고 다니고 교복이었어 교복 그냥 호주에 저 K마트라고 있어요. 네. K마트라고 이제 거기 약간 한국의 다이소 같은 느낌인데 타겟 그 타겟 라인에 있는 이제 K마트 그거인데 이제 타겟은 미국도 있고 이제 전 나라에 있는 되게 큰 마트 느낌인데 이제 약간 거대한 다이소라고 보면 돼요. 요약하면. 그래서 근데 거대한 다이소인데 그 안에 진짜 뭐도 팔고 이제 종류가 훨씬 더 많아요. 뭐 가전제품도 팔고 뭐 이런 느낌인데 되게 싸게 파는데 거기에서 파는 추리닝 라인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한 2개를 사서 그것만 돌려 입는 거예요. 근데 너무 편하니까. 그리고 그래도 아무도 신경 안 써. 그리고 운동복. 운동복을 되게 많이 입거든요. 레깅스 입고 다니는 사람 진짜 많아요. 사실 한국에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약간 화장 같은 경우에도 조금 한국에 비해서 편하게 다니나요, 다들? 화장을 아예 안 하거나 완전 빡세게 하거나 맞아. 약간 중간이었고 맞아. 막 파티 가거나 밖에 놀러 나간다고 하면 진짜 완전 속눈썹 진짜 맞아. 나비 같은 아이래쉬 이런 거 해가지고 그런 거 하고 그냥 학교 다니거나 평범할 때는 그냥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주로 어떤 거를 드셨는지도 궁금해요. 호주는 다문화 국가다 보니까 메인이 되는 음식 이런 게 없어요. 뭐 한국 하면 뭐 김치, 뭐 국이라든지 비빔밥, 뭐 그런 걸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호주 하면 떠오르는 음식이 없어요. 네, 없어요. 그래서 가서 뭘 먹어야 돼? 하면은 사람들이 물어보는데 가서 마라탕 먹어 이러거든요. 마라탕. 맛있어. 호주 마라탕 진짜 맛있거든요. 멜버른 마라탕이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근데 어딜 가나? 마라탕이 진짜 맛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다문화 국가다 보니까 중국인들이 와서 마라탕을 하고 이제 또 뭐 말레이시아 분들 와서 말레이시아 음식 하고 그러니까 현지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만드니까. 그래서 딱히 그런 건 없고 근데 외식비가 엄청 비싸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비싼 게 아니라 너무 비싸서 나가서 먹으면은 해가 망신당해요. 그래서 지갑이 없어요. 네, 한국처럼 이제 막 저희는 막 시켜 먹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지갑이 이렇게 되고 없어지고 근데 그래가지고 한국보다는 마트 물가가 좀 많이 싸요. 마트 물가가 좀 싸서 이제 그런 거죠. 1차 가공품, 1차 산업으로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일, 농사 지어서 나오는 것들은 되게 싸요. 근데 인건비가 들어간다. 그럼 갑자기 값이 뛰는 거예요. 값이 뛰는 거예요. 왜냐면 인건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진짜 사과를 하나 샀어. 근데 내가 사과를 잘라서 팔아? 그럼 사과를 3배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거예요. 인건비가 그만큼 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외식비도 비싸고 그래서 1차 산업으로 나오는 마트에서 파는 것들을 사서 무조건 요리를 해 먹어야 집이 망하지 않을 수 있다. 요리를 해 먹어요. 그래서 뭔가 호주 브이로그를 보면 다들 그렇게 집에서 이게 다 호주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잖아요. 네, 완전 비슷해요. 완전. 음식 종류도 뭐 미국 음식 하면 뭐 그냥 진짜 피자? 플레인 치즈 피자 맞아요. 그런 거가 대표적인 미국 음식이지 뭐 아시안 푸드도 많고 그 중동 할랄 푸드도 있고 막 코셔 유대인 애들 친구들 먹는 코셔도 있고 하여튼 여러 인종이 되게 많은 제가 살던 지역은 더 그래서 그렇게 뭔가 미국의 티피컬한 음식이라고 하면 잘 모르겠고 그래서 되게 여러 지역에 진짜 현지인들이 만든 진짜 그 사람들의 음식을 많이 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집밥. 지금 뭐 한국 음식을 밖에서 먹고 싶다면 보통 뭐 한인타운을 가나요?
일단 호주 같은 경우는 아니,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시드니는 한인마트가 진짜 잘 돼 있어요. 한인마트가 이제 애초에 이제 어디였지? 이스트우드였나? 이스트우드 맞나? 아마 맞을 거예요. 이스트우드가 한인타운이에요. 이제 보통 시드니를 이렇게 4분할을 때려서 너무 저급한 말인데 4분할로 나눠서 이제 보면은 이쪽으로 가면은 바다 쪽인데 오른쪽으로 갔을 때 바다 쪽에는 좀 유럽권 사람들이 많이 살고요. 그리고 이제 위쪽으로 가서 북쪽으로 가면은 이제 중국인들 조금 부촌이고 왼쪽으로 가면 이제 중동 이쪽이 많고 아래쪽은 시티예요. 이렇게 해서 거의 이렇게 나뉘는데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었지 내가? 갑자기 맞아 한인타운 맞아. 어쨌든 간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이스트우드 잠깐만 웃으면 안 되는데 잠시만 가보긴 하신 거죠? 당연하지 내가 거기 얼마나 좋았는데 너무 집중했어. 뭐 보면 까먹었어 나 지금 되게 집중해서 말하다가 원점을 까먹었어. 아무튼 그래서 이스트우드 그렇게 뭔가 각 나라별로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있다 보니까 뭐 중국 음식을 많이 먹고 싶으면 북쪽을 많이 가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스트우드에 가면 다 간판이 한국어예요. 한국어고 뭐 육안에 뭐 이렇게 해서 육안에 닭갈비가 있다는 게 아니고 그냥 비슷한 그런 뭐 김씨네 뭐 이런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뭔가 그럼 보통 사장님들도 이제 한국 분이신가요? 한국인. 약간 그 이제 그 동네에 진짜 뭘 봤냐면요. 네. 윤민수가 호주 와가지고 콘서트를 한다는 게 이제 한국어로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그럼 이제 한국 사람들은 윤민수가 호주에 오는구나 하고 이제 그 이스트우드에 사시는 분들은 윤민수 콘서트를 그걸 보고 이제 저쪽 돔으로 가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 정도로 거기 있는 분들은 거의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네. 한국어만 할 수 있으면 한국어만 할 수 있어요. 끝까지. 네, 그런 식으로 뭔가 내가 영어를 쓰기가 너무 어렵고 힘들면은 네. 그런 한인타운에 가서 살면 진짜 끝까지 한국어만 쓰다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런 얘기를 들었던 거고 거기 가면 이제 한국 음식들을 엄청 많이 먹을 수 있고 한인마트도 잘 돼 있어서 재료를 구하기도 쉽다. 그런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로 네. 그 제가 살았던 필라델피아 북쪽 노스빌리에 가면 네. 그 H마트라고 그 미국 호주에도 있나요? H마트는 없어요. H마트라고 한인마트 체인이 엄청 크게 있어요. 거기 가면 그냥 진짜 농수산물부터 그냥 라면까지 그리고 한국 식당들도 있고 네. 그런 것도 엄청 많고 그래서 식재료를 직접 가서 구입하려면 거기를 갔었고 그리고 위라고 그 아시안 재료를 파는 그 배달을 해주는 그거거든요. 막 네. 아시안 파도 팔고 막 마라 소스, 숙주 이런 그냥 진짜 아시안 재료들을 팔아서 그것도 막 일정 금액 채우면 무료 배송이고 막 그래가지고 맞아. 친구들이랑 아시아 친구들이랑 다 같이 필요한 거 사서 나누고 그렇게 해서 그 한국 음식에 대한 그리움은 그렇게 많이 막 없어진 거. 네. 그럼 두 분 다 이제 자취를 하셨으니까 사실 해외 나가기 전에 자기가 어디서 살지 어디서 머물지를 가장 중요시하잖아요. 두 분이서 자취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제가 이제 한국에서 기숙사에 이제 머물면서 타인이랑 살았을 때 완전 생판남이랑 살면 좀 힘들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그 좁은 곳에서 이렇게 너무 좁은 곳도 이걸 4분의 1을 해야 돼. 그거 자체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동선 겹치는 것도 불편하고 내가 자는 시간에 얘는 뭘 하고 있고 나는 깨어 있어야 되는데 얘는 자고 있고 이거 자체가 서로한테 민폐가 돼서 뭔가 남과 사는 게 되게 쉽지는 않구나 해서 애초에 좀 렌트에 대한 로망 같은 게 있어가지고 거부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초대해서 식탁에 앉혀서 밥을 먹여야지 이런 게 좀 있었는데 무슨 욕심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솔직히 낭만 80% 불편한 20%의 사유로 렌트를 결정하게 됐어요. 근데 사실 이제 해외에서 렌트를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깡이었어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고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뭐에 씌여가지고 약간 악기처럼 그냥 저는 그리고 해야 한다라고 하면 무조건 해야 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가서 집을 열심히 구했는데 첫 한 달은
그렇게 해서 못 구했어요. 결국에 렌트를 못 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뭐 이따가도 말할 기회가 있으면 말하겠지만 나중에 이게 직업이 생기고 좀 정착을 하는 기회가 생기다 보니까 처음엔 저도 쉐어하우스 한 2달 정도만 살았거든요. 거기에서 정착하고 직업이 생기고 돈을 버니까 이거 증명서를 뗄 수 있고 렌트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그렇게 옮긴 거예요. 저희가 렌트를 선택한 제일 큰 이유는 비용적인 측면이 제일 컸고, 기숙사가, 한국 기숙사는 자취보다 훨씬 싸다는 장점이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 월세로 이렇게 달을 나눠봤을 때 자취 주변 방 시세에 비해서 기숙사비가 더 비쌌고, 그리고 2인 1실을 기숙사는 쓰는데 자취를 하면 더 싼 가격에 1인실을 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였어요. 그리고 저는 학생인데 그 소셜 시큐리티 넘버라고 주민번호 같은 게 없는데 네. 그래도 비자가 학교에서 증명하는 비자가 있으니까 네. 그리고 또 학교 주변에는 그런 학생들이 방을 구하는 게 많아서 방을 구하는 거는 내가 미리 한국에서 그 사람이랑 이메일을 엄청 많이 주고받고 네. 그리고 이메일도 잘 안 보고 그래서 막 전화를 하고 그렇게 해서 가기 전에 그렇게 바짝 준비만 조금 더 부지런하게 준비만 한다면 기숙사보다 좀 더 만족스러운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게 제일 큰 이유였습니다. 나 근데 궁금한 좀 여쭤봐도 되나? 당연하죠. 네. 미국은 인스펙션 같은 거 안 해요? 그 아, 부동산 검사 계약할 같은 때 그 해가지고 무조건 방문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그 부동산 사장님이 방문하는 아 대신 방문을 해주는 건가요? 뭐 아 인스펙션이란 개념이 아예 없는 건가요? 어떻게 계약을 했냐면 저 한 학기는 아파트 살고 한 학기는 그냥 주택에 살았는데 한 학기는 그냥 제 개인정보 같은 그 서류 같은 거 보내서 그냥 계약하고 그렇게 해서 그냥 바로 들어갔고 아 약간 호주랑 부동산 개념이 완전 다른 게 호주는 방문을 안 하면은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네, 직접 방문을 안 하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한국은 돈이 있고 집이 있으면 내가 원하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막 이제 부동산 복 이렇게 받고 이제 차 태워가면서 이제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 하고 방 보여주잖아요. 근데 전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진짜 다시 생각하니까 막 트라우마가 생기는데 그 호주는 인스펙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부동산별로 자기가 매물을 올려놔요. 그러면은 그 부동산에서 이 공인중개사가 그 앞에 가서 팻말을 세워놔요. 그럼 거기에 줄을 서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약간 모델하우스. 네, 모델하우스 보듯이. 맞아요. 근데 그걸 이제 40명이서 다 같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왔다가 이제 어필을 해야 돼요. 공인중개사한테. 야, 이 집 너무 gorgeous하다. 이 집 진짜 완전 내 건데? 막 이러면서 막 어필을 하고 막 내 번호 이거고 막 해가지고 명함 받고 막 이런 식으로 약간 조금 어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문제냐면 서류를 엄청 많이 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그냥 돈만 있으면은 사실 계약서에 사인하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너 여권이랑 너 호주에 지인이 있니? 그리고 너 호주에서 돈벌이가 뭐니? 그리고 너 통장 잔고 얼마니? 뭐 그리고 뭐 emergency 뭐 급하게 있을 때 누가 달려올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 뭐 다 따져가지고 서류 점수를 100점 이상 채워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00점인가 120점인가 해가지고 플러스 가산점 계속 붙으면은 더 좋은 거고 아니면은 이제 최소라도 맞춰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걸 못 채우면 아예 지원조차 안 되는 거예요. 지원조차 안 되고 무조건 인스펙션을 가야만 그거를 인증을 해가지고 내가 이날에 인스펙션을 한 사람이 다가 땅땅땅 돼야 그걸 쓸 수 있어요. 신청서를. 인스펙션 자체를 안 가면은 렌트를 할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한 2달 동안 시드니 전 지역을 다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뚜벅뚜벅 이게 원하는 그러니까 우리처럼 한 명의 공인중개사가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매물 있으면 거기까지 가가지고 뚜벅뚜벅 하고 그 다음 매물은 뚜벅뚜벅 하고 이렇게 찍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갈 때마다 또 경쟁자들이 있는 거예요. 네, 거기 맞아요. 집에. 네. 그래서 막 진짜 좋다. 상태가 너무 좋은 집이야? 그럼 한 막 앞에 뭐 이만큼 줄이 서 있어요. 그럼 이제 돈을 더 내면 뭔가가 할 수 맞아요. 있나요? 그래서 이게 계약서를 할 때 내가 경쟁자가 좀 쟁쟁한데 좀 할만한데 싶은데 뭔가 조금 차이가 나. 그러면은 내가 한 3달치 가불할게.
이런 식으로 가불할 테니까 나 받아줄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뭔가 3달치 가불해서 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저 같은 경우도 한 2달치 가불했던 걸로 기억해요. 네. 그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집주인만 좋은 시스템 아닌가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또 반대로 되게 좋은 거는 네. 저희 보증금 되게 비싸잖아요. 네. 근데 보증금이 정부에서 관리가 돼요. 아, 정부에서 딱 4주치로 고정이에요. 그러니까 4주치, 그러니까 한 달치죠. 한 달치를 고정으로 해서 보증금이 나가요. 이거를 정부에서 관리하고 우리는 이제 개인한테 그 보증금이 가고 그 보증금 양이 엄청 크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호주 정부에서 RBO라고 있어요. 렌탈 본드 뭐 오는 기억이 안 나는데 렌탈 본드 어쩌고 저쩌고 뭐 오르가나이제이션인가 아무튼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4주치 본드를 받고 나갈 때 거기에서 승인이 나면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관리하니까 그건 좋은 거죠. 그거를 그래서 보증금을 국가가 관리해 주니까 뭐 돈 떼일 일이 없다 이런 게 되게 좋죠. 오히려 투명하게 관리가 네, 되는 오늘 투명하게 관리가 되니까. 그 질 얘기가 나와서 했던 얘기였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교환학생을 갈 때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자취를 할지 빅사에 살지 이렇게 고민을 하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혹시 뭐 둘의 차이점이나 관련해서 뭐 정보 이런 게 있을까요? 교환학생은 뭔가 타지에 나가서 산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인지 일단 학생들이 자취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잘 안 하고 그리고 외국인 신분이니까 집을 구할 수 있다는 생각을 잘 못해서 자취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잘 모르고 기숙사를 선택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근데 그런 교환학생 후기 같은 거를 잘 찾아보면 그 집을 구하는 정보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최대한 많이 서치해보고 자기한테 더 맞는 옵션을 선택하는 게 더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아낄 수 있고 특히 호주나 미국은 그 물가가 많이 높은 나라다 보니까 비용이 당연히 걱정이 되니까 맞아.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아낄 수 있고 그리고 또 집을 구하면서 주의해야 될 게 이게 학교니까 학기제로 이렇게 방을 판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을, 봄, 걔는 가을이 1학기라서 가을 학기부터 시작해서 봄 학기까지 이렇게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만약에 교환학생을 한 학기만 가게 된다 그러면 이 남은 한 학기를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 페이스북 페이지에 그 공고를 올리는데 그 공고를 보고 지원하는 사람이 나한테 스캠을 거는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방을 원한다면서 이렇게 메시지가 오면 그 사람이 자기가 회사에서 체크 수표를 보내줬는데 그 수표를 너한테 입금하면서 그거를 내가 계약금으로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그 수표를 체크해 그 은행에 넣어 놓으면 근데 그게 가짜 수표여도 그걸 식별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일단 현금이 들어오고 만약에 그게 나중에 가짜 수표로 판별이 되면 그 금액이 빠져나가는 형식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나한테 수표를 입금해서 나는 며칠간 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마음이 바뀌었다고 하면서 내가 준 돈을 내놔라 이렇게 해서 내가 그 사람한테 현금을 주면 난 수표로 받은 돈도 나중에 뺏기고 그 사람한테 준 현금도 뺏기고 이렇게 해서 2배의 돈이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 점은 꼭 그게 미국에서 꽤 유명한 스캠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은 집 구할 때 꼭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꿀팁이네. 맞아. 호주 워킹홀리데이, 어느 워킹홀리데이든 사실 렌트를 한다라는 개념 자체가 거의 사람들한테 안 박혀 있어요. 가면 무조건 쉐어하우스고 아니면 게스트하우스고 그렇기는 한데 뭔가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남들과 좀 더 많이 친해지고 싶으면은 뭐 이제 쉐어하우스를 가면 되는데 내가 그런 게 조금 어렵고 거주가 되게 중요한 사람이고 그리고 같이 가는 사람이 있으면 렌트는 한번 시도해볼 만하다라는 생각. 왜냐면은 비용적으로 정말 쉐어하우스가 그렇게 싸지 않아요. 주세로 내는데 이제 호주 같은 경우는 주세로 나가요. 근데 이제 주에 어느 정도 나가냐면 인당 한 35만 원? 네, 그렇죠. 35. 시드니 시세가 보통 한 진짜 싸면 25,
25만 원에서 주에 25만 원에서 이제 35만 원 진짜 비싸면 상태가 좋으면 이제 그것도 방 수준에 따라도 달라요. 막 뭐 화장실 딸린 마스터룸이면은 또 가격이 올라가고 아니면은 그냥 방만 있고 그냥 이렇게 여다지 내가 짐을 놓을 수 있는 그런 것만 있으면 또 가격이 싸고 뭐 그렇거든요. 근데 그게 렌트 제가 살았던 렌트는 좀 저렴하긴 한데 600불 이렇게 되면은 둘이 나누면 30만 원이잖아요. 근데 둘이서 사는 거랑 한 6명이서 사는 거랑 가격이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후자를 고르는 게 훨씬 더 이득이죠. 그래서 그런 점을 잘 따져봐서 내가 이런 거를 해낼 수 있는 사람과 사실 렌트가 되게 고된 작업이에요. 고된 작업인데 그거를 뚫고 뭔가 그런 이득을 챙기겠다. 그런 시도를 한번 해보겠다 하면은 못할 일은 아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고 싶은 사람들은 해봐라. 정보 필요하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내가 열심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뭔가 저희가 집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알아봤는데 사실 미국이나 호주나 인종차별을 뭔가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기로 사실 유명하잖아요. 두 분은 어땠는지가 궁금해요. 인종차별 첫날부터 아, 뭐 그냥 진짜 간단하게 뭐 니하오, 뭐 칭칭총 이런 건 그냥 그거는 뭐 그냥 뭐 그리고 뭐 길 가다가 일부러 어깨를 치려고 한다거나 그냥 소리 걸어가지고 소리 지르고 아 진짜 짜증나가지고 한번 하여튼 그런 경우는 약간 좀 그냥 대놓고 뭐 그냥 말하자면 무식한 인종차별의 한 종류고 뭐 식당에서 뭐 너무 자리가 많은데 안 좋은 자리를 준다든지 그 서버가 아니면 그 먹고 있는데 그릇을 빨리 빼려고 한다든지 이런 식의 그러면 나 아직 덜 먹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용기를 정말 제발 가지셨으면 좋겠어. 헤이 이러고 나 아직 안 끝났어.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처음에 그게 진짜 쉽지 지금 않았어. 밖으로 지금 걔도 한 건 드리는데 밥 먹을 때는 밖으로 왜 가져가냐. 약간 그런 식의 경우도 있었고 근데 학교에서는 약간 미국인들이 인종차별에 대한 그런 강박적으로 안 하려는 너무 조심하는 경향이 있어서 You're racist! 학교에서는 별로 인종차별을 경험한 적이 없는데 그리고 밖에 나가서 정말요? 종종 섭섭지 않게 당했죠. 그럼 뭔가 저는 궁금한 게 이게 뭔가 그 갔을 때부터 그런 용기가 생기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너무 많이 당하면서 이제 이겨내는 방법을 찾는 건가요? 그래서 처음에는 영어에 대한 자신감도 없고 내가 뭐라고 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는 용기를 내기 쉽지 않았는데 점점 그냥 당하다 보니까 짜증이 나잖아요. 사람을 살살 긁으니까. 사람 살살 긁고 그래서 막 인터넷에 어떻게 말하는 법 이렇게 찾아보고 생정 대처하는 법 이렇게 막 찾아보고 그렇게 살았어. 호주는 뭔가 상상했던 그런 소문 되게 많죠. 저도 가기 전에는 인종차별 되게 많다 이렇게 해서 소문 많이 듣고 가서 되게 걱정하면서 갔는데 생각보다는 덜 했어요. 막 저는 진짜 삼보일배 하듯이 3번 걸어가면 나한테 막 욕을 할 줄 알았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뭐지? 그런 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노인분들이나 그냥 일반적인 분들은 되게 젠틀하세요. 되게 젠틀해요. 막 내가 상상한 거 이상으로 나한테 막 계속 웃으면 왜 이렇게 저렇게 웃지? 막 이게 약간 지하철에서 아주머니들이 막 이렇게 안부 인사 묻듯이 그 사람들도 갑자기 버스에서 모르는 사람끼리 막 떠들어. 그 정도 스몰 토크도 되게 많이 하고 나한테도 그걸 되게 많이 걸고 되게 젠틀해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약간 청소년 쪽으로 가면 조금 애들이 난폭하다. 조금 요즘에 좀 그런 거 있거든요. 뭐라고 부르지? 이거 집단을 부르는 말이 있는데 뭔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이제 무슨 이 10대들을 지칭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10대들을 조심하라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근데 얘네가 이제 방학이 되게 잦아요. 얘는 학기가 호주는 한 세 번을 쉬나 아마 이럴 거예요. 그래서 스쿨 홀리데이라고 있는데 이 스쿨 홀리데이가 올 때마다 애들이 이제 방학만 되면 날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막 어딜 가면은 다 경찰들이랑 이렇게 대치하고 있어.
이렇게 앉아가지고 막 경찰들이 한 1시간 동안 이러고 쳐다보고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이렇게 있는 경우가 그냥 그런 애들이 이제 길 가다가 인종차별 많이 하죠. 뭐 예를 들어서 저랑 제가 이제 사진을 찍으려고 네. 어디 막 시드니 하버브리지 이런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이제 제 친구랑 아는 언니랑 이렇게 해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욕했대요. 뭐 이렇게 네네네. 알아서 삐 처리를 네. 해주실 거라고 어디까지 하실 생각하고 건데요? 아니 그냥 영어로 했던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자전거 이제 라임 그거 타고 공유 자전거 이거 타고 뭐 이렇게 달려오면서 뒤에서 fuck you 이러고 이렇게 막 가는 거예요. 아, 네. 근데 나는 이제 너무 당황스럽고 뭐 그냥 저는 약간 대응한다기보단 아유 무식한 놈 하고 그냥 넘기거든요. 네. 그냥 근데 옆에 있는 언니가 좀 오래 살았어요. 네. 갑자기 fuck you 하고 양손가락을 딱 날리면서 fuck you 하고 fuck you 하고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난 너무 무서워가지고 언니 그만해 하고 싶었는데 이제 이 언니는 갑자기 화가 나. 근데 더 무서운 건 걔네가 라임 자전거를 돌려서 막 다시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 언니도 지지 않아. 여기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이러고 막 영상을 막 찍어 막 이러고 찍어야 하니까 그대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대응법이 다르긴 한데 저는 근데 웬만해서 워홀 비자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냥 무시하는 게 답이다. 내가 나한테 막 이렇게 막 가해를 하거나 네. 이러면은 사실상 크게 문제가 있는데 네. 그렇게 해서 뭐 신고를 해가지고 뭐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렇게 그냥 나한테 소리 지르고 간다? 그러면 아유 무식한 놈 이러고 그냥 솔직히 넘기는 게 나한테도 이득이에요. 사실상 이게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으면 보장을 잘 못 받아요. 그 이제 경찰한테 가도 그냥 뭐 가라 이렇게 풀어주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봤자 나만 감정 소모하고 나만 시간 버리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크게 뭔가 크게 대응을 해봤자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들었어? 그럼 오늘 더 행복하게 보내는 방법을 찾는 게 나한테 더 도움이 돼요. 맞아요. 이런 식의 그 거리에서 당하는 인종차별은 대응해봤자 맞아. 도움이 될 게 없고 만약에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그런 인종차별을 당했을 때는 뭐 매니저나 그런 회사한테 내가 클레임을 걸 수 있으니까 아. 그 맞아. 불편함을 표현하는 거지 네. 무조건적으로 맞서라 이거는 맞아, 절대, 맞아. 절대 좋은 방법이 맞아요. 아니죠. 뭔가 이렇게 맞아요. 서비스는 그런 것들은 정당하게 요구를 할 수 있죠. 근데 길 가다가 그러는 거는 그냥 넘기는 게 낫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뭔가 보통 이제 이런 인종차별 당하는 경우는 그냥 모르는 타인에게서 당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뭐 두 분이 뭐 거기서 알게 된 친구들이나 뭐 예를 들어서 외국 대학생이라든지 아니면 일을 할 때 만났던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이런 게 좀 궁금해요. 확실히 이제 요즘 K컬처가 엄청 커졌으니까 거기서 본인 직접 느낀 우리나라의 위상, 요 정도다, 이렇게 커졌다 이런 거 있을 것 같은데 맞아. 어떤 게 있었을까요? 뭐 학교 동아리 학교를 예로 들면 네. 뭐 동아리에 K-팝 동아리가 있거나 진짜 진짜 맞아, K 맞아. 그 뭐지 K-팝 댄스를 추는 동아리가 맞아. 있는데 이거 되게 여러 학생이 하고 인기가 많은 동아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고 네. 그리고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오징어 게임 2가 나왔는데 친구들이 먼저 봤냐고 묻고 그리고 영화랑 드라마 그 눈물의 여왕도 그 퀸 오브 티어스 봤냐고 나도 안 봤는데. 맞아요. 약간 그런 식으로 최신의 것들을 되게 빨리빨리 그 캐치를 맞아요. 하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맞아. 저는 뭔가 중국에 있었잖아요. 사실 중국 사람들은 한국에 관심이 되게 많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택시를 타면 뭐 한국 여자들이 다 예쁘고 이렇다 아니면 피부가 좋다거나 뭐 화장을 잘한다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시고 그리고 뭔가 유행에 우리보다 더 민감하다고 저 느꼈던 게 그 당시에 선지없고 티어를 방영을 하고 있었는데 뭐 이미 다 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최근에 나온 것까지 보면서 막 변우석 같은 사람이 한국에 이제 있냐 이런 거 막 자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한국에 진짜 관심이 많구나 맞아요. 이런 생각을 요즘 했던 것 같아요. 것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옛날 맞아요, 것도 보죠. 맞아요. 어디까지 뭐 들으신 게 있나요? 아니 이게 요즘 것도 요즘 건데 진짜 마이너한 장르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진짜 저는 모르는 아이돌 가수 있고 막 진짜 막 되게 중소기업의 이제 아이돌 전 진짜 모르는데 너 얘 알아? 하면 저는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약간 그 정도로 나도 모르는 한국 아이돌을 얘가 알고 있고
그리고 뭐 옛날 거 뭐 하면은 좀 유명한 거 해품달. 아. 네, 해품달도. 그 뭐지? 그 별그대? 맞아. 별그대. 별그대. 별그대 진짜 많이 맞아, 보고. 맞아. 그런 것도 있죠. 뭐. 뭔가 한국인 한국인을 되게 한국인임을 알아볼 때. 그러니까 맞아. 다 아시안으로 안 하고 맞아. 한국인임을 먼저 알아볼 때 신기했어요. 맞아. 이게 진짜 원래 같으면은 나가면은 네. 사실 중국인, 일본인, 한국인 구분 못 한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워낙 K컬처 많이 알고 그래서 입고 있는 스타일이 또 다르다는 걸 본인들도 이제 자각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게 한국인 스타일이 있고 네. 일본인 스타일이 있고 중국인 스타일이 있다고 네. 아무리 이렇게 뭔가 이목구비가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뭔가 그런 외향적인 것들을 체크를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이 먼저 너 코리안이지?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그럼 그럼 약간 뿌듯하죠. 뿌듯하죠. 그죠? 완전 뿌듯하죠. 근데 한 번 틀린 적이 있어요. 저 일본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럼 왜? 아니, 근데 물어봐요. 길 가다가 이렇게 스몰 토크 많이 한다 했잖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앞에서 되게 덩치 큰 남성분이 Hey, how are you? 하고 이렇게 와가지고 Hi, Japanese?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No, 이랬더니 Korean? 이렇게 해가지고 두 번째 맞췄어요. 그건 약간 이런 소리예요. 진짜 맞아, 해맑은 진짜. 줄.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이제 일본 옷 사업하시는 분이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조금 약간 아메카지 룩으로 입고 있어가지고 너무 너 제페니스인 거였는데 내 고개. 내 고객, 내가 나의 미래 고객이 되겠느냐 이거였는데 이제 제가 코리안이었죠. 아무튼 그럼 그런 것들이 약간 해외살이 하는데 도움이 되나요? 뭐 교환학생도 그렇고 워홀도 그렇고. 도움이 되죠. 사실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이게 사실 어떤 집단으로 소속된다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나가서 깨달았거든요. 이게 뭔가 나갔는데 아무도 모르는 뭐 진짜 집단이 없는 그냥 홀로 개인이라고 생각하면 되게 외로워요. 그냥 가면은 되게 외롭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요청할 곳을 찾아야 되는데 진짜 그 나라에서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호주에 갔어. 호주에서 한국의 입지가 되게 적어서 아무도 한국인을 잘 모르고 한국어로 되어 있는 시스템도 적고 뭐 그렇게 국력이 강하지 않아서 그런 식으로 되면은 내가 진짜 긴급할 때 도움을 받을 것도 되게 적어지고 뭐 그런 것들이 되게 차이가 크죠. 진짜 근데 여기저기 한국어 많고 한국인을 좋아하고 그렇게 해주면 내가 뭔가 긴급한 상황이 있거나 아니면은 어딜 가도 어쨌든 간에 한국인이야? 하고 좀 더 우호적으로 보는 게 있죠. 그래서 고맙죠. 일례로 그거 있어요. 저는 그 집 구할 때 저 한국인이라고 되게 어필 많이 했어요. 이미 약간 믿음이 있는. 네,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너 아시안 컬처, 코리안 컬처 알아? 한국에서는 집에서 신발을 벗어. 이게 깔끔해. 나 진짜 너 한국인 신발 벗는 거 알지? 그리고 나 신발 벗고 카페트 완전 깨끗하게 쓸 거야. 나 담배도 안 피고 나 파티도 안 좋아해. 나 완전 콰이어트하고 나 명상 좋아해. 나 메디테이션 정말 좋아해. 이런 그 자기소개서 쓰는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이만큼 써서 나 한국인이야 어필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 그래서 한국인 바깥에서 약간 좀 타이리하고 되게 단정하고 막 되게 깔끔하고 일을 잘하고 이런 뭔가 근면성실한 이미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인이. 한국 문화가 이렇게 널리 퍼지니까 그게 납득이 되나 봐요, 현지인들은. 그런가 보다. 근데 이런 거 처음 들어서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럼 뭔가 약간 이제 각자 그 나라를 가실 때 그런 이제 거기서 거주하는 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대감을 갖고 가잖아요. 그럼 막상 살아보고 나니까 뭐 이런 점이 달랐다라던가 아니면 나는 이런 로망이 있어서 이런 걸 실현했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로망이 있었을까요? 로망 뭔가 일단 그 자유도가 얼마나 큰지가 정말 궁금했어요. 뭔가 한국에서 살아도 충분히 자유롭다고 느낄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게 느껴왔었고 근데 맞지. 가보니까 그런 뭔가 스트레스에서 벗어난 그리고 인구 밀도가 확실히 적어서 그러니까 그 사람에 치이지 않는 그런 맞아, 스트레스가 맞아. 확실히 적었다는 점이 굉장히 만족스러웠고 물론 인프라나 네. 뭐 대중교통 시설 이런 거는 한국이 훨씬 진짜 훨씬 좋죠. 그리고 진짜 지하철
1년 있다가 지하철 여기 다시 와가지고 타서 진짜 완전 나 바닥에도 앉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들 정도로 유명하죠. 지하철 들어오는 거를. 들 정도로 한국이 그리운 점도 있었지만 약간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나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잘 경계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에서 많은 만족을 느꼈던 것 같아요. 호주 저는 가기 전에 로망으로 가졌던 거는 이제 자연경관, 날씨. 날씨가 되게 크죠, 사실. 뭔가 이제 한국은 이제 여름도 엄청 덥고 겨울은 엄청 춥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사실 호주에서는 지금 가면 여름이죠. 그럼 여름 날씨는 엄청 덥긴 하지만 그래도 그늘에 가면 시원하거든요. 그리고 겨울도 그렇게 많이 안 추워요. 영하로 잘 떨어지는 일이 없고 한 6도에서 8도 이 정도로 되니까 그래서 추울 일이 거의 없는데 그런 점에서 진짜 만족스러움을 느꼈어요. 왜냐면은 이게 날씨가 지금 너무 추워서 그러니까 영하로 떨어지면 저희 추우면서 아무것도 못 하겠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서 벗어나서 뭔가 그런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때에 나가고 싶으면 나갈 수 있다. 이런 게 생각보다 자유도가 커요. 그게 되게 크고 아까 말했는데 그 인구 밀집 이게 확실히 달라요. 아 물론 이제 시드니도 무슨 행사하고 하면은 이제 주말마다 오페라 하우스 앞이나 뭐 하버브리지 앞이면 사람들 바글바글 하죠. 근데 그거 외에는 이제 바깥으로 나가면은 되게 한산하고 사람들한테 치일 일도 거의 없고 그게 진짜 좋죠. 맞아. 저도 너무 가고 싶은데. 약간 현지 생활하면서 아 여기 진짜 기억에 남다. 진짜 좋았다. 약간 이런 스팟이 있을까요? 스팟? 뭐 아니면 평소에 자주 가는 나만의 공간 뭐 이런 거. 다시 가고 싶다 이런. 다시 가고 싶다. 미국 제가 살았던 필라델피아를 얘기하자면 도시에 공원이 되게 많거든요. 그 필라델피아가 이렇게 한반도처럼 생겼는데 거기 시티홀이 센터 있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되게 작은 아기자기한 동네들도 되게 많고 거의 한 30분, 3, 40분을 그냥 동네를 걸어 다녀도 되게 새롭게 볼 것들도 많고 주변에 작은 공원들이 엄청 많아서 수업 끝나고 그냥 내려가서 누워있고 산책하고 이런 기억들이 필라델피아에서는 그래서 최대한 많이 여러 작은 골목들을 돌아다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되게 많은데 저는 시드니 안에서 체스우드라는 곳에 살았거든요. 네. 이게 체스우드가 어디냐면 시드니를 기준으로 북쪽에 있는 곳이에요. 이게 여기에 정착을 하게 됐는데 여기가 되게 약간 한국으로 치면 강남? 이런 느낌이에요. 그 약간 교육열이 높고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살고 아이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안전하고 사람도 많은 편에 속하고 되게 그리고 한인마트도 이런 것도 잘 돼 있고 많이 알려져 있진 않지만 되게 살기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일단 저는 체스우드에 살면서 그 동네 자체를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냥 어디를 가나 좀 인프라가 되게 잘 돼 있고 원하는 걸 손에 쉽게 얻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았거든요. 이게 살면서 이 바깥으로 나가면은 시티 쪽에 사는 사람들 되게 많을 텐데 시드니에서도 시티 쪽에 되게 사는 사람들 많을 텐데 그렇게 되면은 의외로 마트가 멀어요. 마트가 멀고 그러니까 한 번 마트 가는데 30분? 막 20분 걸어가야 돼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뭐 배달 시키거나 하는데 이 배달 시스템도 사실 한국만큼은 뭐 요즘 우럴스가 뭐 아침에 아보카도를 시키면 알보에 온다 뭐 이게 있거든요. 알보가 이제 그거예요. 애프터눈의 약자예요. 그냥 약간 해서 뭐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말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요즘 잘 되고 있긴 하지만 되게 인프라가 생각보다는 한국처럼은 되어 있진 않아요. 그래서 뭔가 그냥 그 도시 그 체스우드 자체가 그 마을 자체가 저한테 굉장히 안정감을 많이 준 곳이라서 진짜 손 닿으면은 마트가 3개가 있고 뭐 원하면은 농수산물 마켓도 거기 안에 있고 도서관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맛있는 것도 되게 많고 그렇다 보니까 한국인도 꽤 살고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밸런스가 잘 갖춰져 있다 보니까 그냥 그 동네 자체가 저한테는 뭐라 해야 되지? 그냥 안식처.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꼭 세수도에 다시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어느 정도 그 현지의 분위기 이런 거는 이제 조금은 알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마 거기를 가고 싶다, 교환학생이나 워홀러로 가고 싶다는 사람들은 그럼 거기 가면 하루 일과가 어떨지가 진짜 궁금할 것 같아요. 보통 어떻게 하루를 보내셨는지. 저는 수업을 일단 들어야 되니까 17학점에 들었었는데 그래서 보통 그냥 평일 주 5일은 학교를 가고 한 2시쯤에 수업을 마치는 걸로 해서 뒷시간은 뭐 말했듯이 날씨 좋으면 그냥 시티홀 밑에 놀러 가거나 그냥 동네 돌아다니거나 그리고 근데 미국 학교가 저희는 중간 기말 이렇게 보는 게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과제 뭐 중간에 몇 개 있고 근데 보통 거의 매주 해야 하는 과제들이 많아서 그런 과제들을 하면서 오후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 주말 같은 경우는 그냥 그 필라델피아가 그 수도 DC 워싱턴이랑도 가깝고 뉴욕이랑도 가까워서 주말에는 근처 도시로 놀러 가기도 하고 네. 그리고 그 가을에는 그 추수감사절 전에 가을 방학이 한 일주일 정도 있고 봄에는 3월 이렇게 미국이 1월에 봄학기를 시작하는데 3월에 봄방학이 일주일 정도 있어서 그렇게 뭐 좀 더 멀리 플로리다나 뭐 다른 주로 여행을 가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지냈습니다. 과제가 어느 정도 난이도인가요? 학생가요? 과제가 저는 미디어 대학이랑 마케팅 수업을 주로 들었었는데 네. 팀플이 많았고 그냥 매주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사진 포토 저널리즘 수업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 주마다 8장의 그 주제에 맞는 사진을 찍어서 내야 되는 그런 과제도 있었고 뭐 읽어야 되는 것도 있고 읽어야지 그 다음 수업에 뭐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뭐 에세이 써가거나 쉽진 않네. 근데 그게 다 절대평가라서 그 상대 학생들이랑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과제는 많았지만 스트레스는 덜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한 만큼 받을 수 있다. 좋네요. 뭔가 일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뭔가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이게 사실 이게 만국 공통일 것 같은 게 직장인의 하루 루틴은 좀 비슷한 그러니까 되게 운이 좋아서 보통 워킹홀리데이라고 하면은 다들 딸기 따고 뭐 블루베리 따고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진짜 기회가 있어가지고 운 좋게 직장인으로서 이제 디자이너로 일을 하게 됐어요.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일하는 게 이제 한국이랑 똑같아요. 그냥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 삶. 근데 이게 뭐가 다르냐면은 고용제도가 되게 촘촘해요. 호주는. 알바라고 하죠. 저희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알바라 네. 이렇게 하지만 그거를 되게 쪼개서 나눠져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용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뭐였지? 풀타임 잡. 이게 이제 월화수목금 다 있는 거고 두 번째로 이제 파트타임 잡.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라고 생각할 수 알바랑 비슷한데 요일이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요일이 고정되어 있어서 내가 월수금 이렇게 나와. 이거를 고정시키고 급여를 받는 게 파트타임 잡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특별하게 하나가 뭐였지? 이름이 기억 안 나. 제가 이걸로 일을 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뭐였지? 아무튼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우리나라로 치면 어떤? 이게 전혀 없는 고용제도예요. 네. 전혀 없는. CGV 알바 해보셨어요? 근데 CGV 알바 이거 비슷한데 이게 고용제도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나중에 자막으로 들어가는 걸 알고 이게 고용제도가 있는데 이거는 부르면 나가는 거예요. 콜을 때리면 나가는 건데 이제 부르면 나간다는 게 그렇다고 막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이렇게 전화해서 나와줄래?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일주 전에 스케줄이 나와요. 일주 전에 뭐 너 다음 주는 화수목에 출근해줄래? 뭐 이렇게 불러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고용제도가 되게 촘촘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 중에서 이거 셋 중에서 이제 회사에서 선택을 해서 급여를 다르게 줘요. 풀타임 잡이 제일 급여가 적어요. 되게 의외죠. 풀타임 잡이 급여가 제일 적고 그 다음에 파트타임 잡,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름 모르는 아니 뭐였지? 너무 그 기억이 안 나네. 건 아니잖아. 아니야 내만 아니에요. 아 이름이 뭐였지? 내가 거의 그걸로 일을 했는데 아무튼 그 고용 안정성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고용 안정성이 풀타임 잡이 되게 높잖아요. 이 사람은 이미 계약을 한 사람이고 5일 내내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가장 중요한 인원이고 고정되어 있는 인원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고용 안정성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급여를 많이 주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네. 한국이랑 다른? 완전 다른 거죠. 반대로 이제 그렇게 고용 안정성이 제일 낮은 저번 주에 연락해가지고 너 다음 주에 이만큼 나와 이렇게 하는 건 고용 안정성이 되게 낮아요. 왜냐면은 자르고 싶을 때 자를 수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나도 안 나가고 싶을 때 안 나갈 수 있어요. 서로 이제 가불기. 서로 나 안 나갈래. 너 나오지 마를 할 수 있는 고용 안정성이 굉장히 낮은 직군이기 때문에 그거기 때문에 급여가 굉장히 높아요. 주는 금액이 거의 한 시작점이 10,000원 정도 차이 나요. 그걸 주급으로 주나요? 보통은 2주치씩 줘요. 2주급으로 이렇게 나와요. 뭐 한 달씩 주는 데도 있기는 한데 보통은 이제 2주 아니면은 주급을 주는 데도 있긴 한데 보통은 2주급이에요. 2주치를 이렇게 주는 걸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아주 좋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풀타임 잡으로 고용을 안 하고 아까 그 이름 모르는 그걸로 고용이 돼가지고 이거가 왜 기억이 안 나지? 이름 모르는 그걸로 고용이 돼가지고 급여가 높게 책정이 됐어요. 그래서 주 3일만 일을 하게 됐는데 주 3일만 일을 하고도 한국의 주 5일 급여보다 높았어요. 그게 되게 좋은 거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주 4일을 놀게 되는데 이제 노는 시간에 저만의 뭐 루틴을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뭐 하다 보면은 대부분 주로 그냥 피크닉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에 공원이 잘 돼 있고 시티로 나가면은 누워 있을 때가 많다 보니까 이제 로얄 보타닉 가든스 해가지고 엄청 큰 시드니에서 큰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냥 누워서 책 읽기도 하고 그냥 그런 거가 운동을 하기도 하고 그냥 뭐 어느 날은 뉴타운이라고 동네 약간 성수 같은 동네가 있는데 거기 가서 놀기도 하고 그냥 그래서 한국이랑 크게 차이가 없기는 한데 다만 그런 고용제도에 따라서 얼만큼 더 많이 쉴 수 있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네. 그럼 뭔가 저희는 이제 궁금한 게 이런 해외살이를 하는 게 짧든 길든 뭔가 인생을 길게 놓고 봤을 때라던가 아니면 가깝게는 취업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궁금해요. 일단 뭔가 낯선 환경에 나를 내던져 놓아 본다는 것 자체가 엄청 큰 용기니까. 그리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교환학생은 한국보다 좀 덜 바쁜 삶을 산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좀 더 여유로운. 그래서 진짜 여유로울 때의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고 내가 뭐 어디서 불안해하는 어떤 부분에서 불안을 느끼는지 뭐 얼만큼 혼자 있어야 외로움을 느끼는지 약간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그래서 뭔가 내면의 나를 탐구할 수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고 그리고 워낙 다른 환경에서 빨리빨리 적응을 해야 내가 편하니까 그런 적응력이나 생활력도 기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내가 혼자 스스로 찾아서 해결해야 되는 일이 많으니까 주변에 도움을 구할 사람도 나의 처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적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뭔가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좋아요. 완전 100%다 받는 말인 게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살면 그냥 한국 바깥을 나갈 일이 상당히 적잖아요. 저희가 뭐 나라를 뭐 건너가야 할 일도 사실 없고 뭐 어떻게 전쟁에 휘말리거나 이렇게 해서 내가 난민이 될 가능성도 지금 뭐 물론 휴전국가긴 하지만 난민이 될 가능성도 아직은 낮기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이 바깥의 삶을 경험할 기회가 되게 적은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라 해야 지 하나의 울타리가 쳐져 있다고 생각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안락한 울타리. 그냥 한국에 살면 불편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반경 안에 있어요. 내가 이 일이 부닥쳤어? 근데 내가 지금 너무 힘들긴 한데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바깥에 나가면 이게 갑자기 펜스가 없어지는 거예요. 확 하고 없어지고 진짜 허허 벌판에 나 혼자 땅 하고 남겨지는데 그러면은 기준을 내가 다시 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부분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어느 부분에서 불안해지는지 내가 얼만큼 견딜 수 있는 사람인지 그거를 스스로 감을 찾게 되거든요. 뭔가 이렇게 있을 때 나는 공간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사람인데 그래서 집이 얼만큼 더러우면 내가 못 참게 되는가.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이랑 살아보면서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겠죠. 얘가 진짜 곧 죽어도 설거지를 바로 안 해. 근데 한국에 있을 때는 사실 뭐 그런 거 견딜 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바깥에 나오면은 이게 환경이 달라지다 보니까 내가 견딜 수 있는 범위 수치가 달라져요. 뭐 얼만큼 더러우냐 이거 되게 사소한 거지만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말이 안 통하는데 바로바로 해결이 안 돼. 이게 되게 힘들거든요. 저희는 고객센터 전화 걸면은 바로 받잖아요. 뭐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2분만 기다리십시오. 시간도 알려줘서 너무 친절해.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땅땅땅땅 하고 1시간 동안 노래만 나와요. 그 핸드폰 스피커폰을 해놓고 나 딴 거 해. 근데 그거를 내가 얼만큼 견딜 수 있는가? 2시간 견딜 수 있는 사람인가? 네. 그런 것들 있잖아요. 나 이 정도까지 견딜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부글부글 끓어도 이만큼까지는 견딜 수 있는 사람이고 이건 진짜 도저히 안 되고 그런 것들을 세워나가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그 기준을 다시 정립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기회인 것 같아요. 해외에 나가면. 확실히 뭐 이렇게 사소한 거 하나라도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다 보니까 네. 그동안 몰랐던 맞죠. 그런 것들을 느낄 맞아요. 수 있는 맞죠. 되게 새로운 맞아요. 경험일 것 같아요. 그러면 약간 요 얘기 어떨지 모르겠는데 사실 비용이 진짜 궁금하네요. 얼마를 들고 갔고 머니. 중요하죠. 모홀 같은 경우에는 또 거기서 뭐 얼마를 또 벌 수 있고 이런 거 맞죠. 간단하게 뭐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얼마나 간단하게. 얼마를 들고 네. 네네. 저는 일단 교환학생 비자가 J1 비자가 있고 F1 비자가 있는데 J1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F1으로 갔을 때는 뭐 알바 못하고 근데 학교에서 저희 근로처럼 그런 형태의 잡을 구할 수 있긴 했는데 근데 그런 잡도 보통 1년 하거나 아니면 계속 해오던 애가 이렇게 넘겨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지인 추천. 그래서 그런 잡을 저는 하지 않았고 그래서 1년 동안 수입이 빵인 상태에 정말 쉽지 않아. 수입 없이 수입 없이 대부분이 근데 그쵸 네, 대부분이 맞아요. 그럴 거예요. 모아놓은 맞아요. 돈으로 교환은 그렇죠. 맞아요. 벌러 간 건 아닌데 근데 벌러 간 건 아니니까 맞아. 그래서 그리고 그 비자를 받을 때 잔고 증명을 해야 되는 칸이 있거든요. 맞아. 그래서 그 잔고 증명은 학교에서 이 비자를 받으려면 너 통장에 얼마가 있어야 된다라고 1년치 학비, 생활비 뭐 그런 걸 대강 계산해서 넣어놔요. 계산해서 네, 주면 맞아요. 그 통장에 그만큼 돈이 있어야지 그 비자가 나오는 거거든요. 비자 인터뷰를 할 때 그 잔고 증명을 보여줘야 된대요. 그래서 그때 있었던 돈이 한국 돈으로 치면 생활비까지 학비, 생활비 다 합해서 대충 4,500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와 생각보다 큰데요. 근데 제가 갔던 게 교환학생인데 한 학기는 그 대학 등록금을 내고 한 학기는 한국 대학 등록금을 내는 거라서 한 학기는 미국 대학 등록금이 그게 18,000불? 하여튼 그래서 거의 2,000만 원 이게 1년이니까. 학비였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반 학기 학비가 근데 2,000 정도 하는 거 아닌가요? 한 학기 학비가. 와. 그래서 만약에 한 학기로 국내 대학 장학금을 내고 간다고 하면 절반 한 2천만 원만 들고 가도 충분히 자유롭게 여행하고 식비 같은 거 걱정 안 하고 쓸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자린고비 생활을 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도 그만큼이 들어가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잔고 증명 같은 경우는 비자 준비할 때 네.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게 뭐 부모님의 소득 증명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현금이 있어야 맞아. 되는 증명이라서
그 부분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워홀은 어떤가요? 워홀은 반대입니다. 약간 4,500 듣고 저 깜짝 놀랐는데 내 잔고는 4,500이 아니라 450이었는데 이러고 그 뭐지 이제 호주 같은 경우는 저도 사실 원래는 교환학생을 가야겠다 했는데 이제 주변에 언니 오빠들 이제 동기들 이제 교환학생을 가잖아요. 네. 근데 돈이 진짜 한 2천 기본 2천. 근데 사실 쓸 수 있으면 무한대로 쓰는 게 돈이잖아요. 맞아요. 이만큼 호화롭게 할 거야. 그러면 이만큼 쓰면은 그렇게 써지는 게 돈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2천이란 돈이 그 당시에 없었고, 근데 해외는 나가보고 싶고, 그래서 제가 막 인턴을 하고 있을 때인데 막 이러고 있다가 친구한테 이제 옆에 있는 친구한테 나 교환학생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 이랬거든요. 근데 옆에서 워홀을 가 이래가지고 워홀? 그래서 그때 이거 워홀? 이래가지고 그래? 한번 돈 벌러 나가봐야겠다 하고 나간 거였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걸 준비하면서 제가 깨달은 건데 워홀은 생각보다 돈이 많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많이 가져가면 심리적 안정감이 상당히 있죠, 사실. 이게 근데 이것도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많이 가져가면 이게 사람이 게을러져가지고 일하려고 안 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돈이 있다는 안도감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놀고 눕게 되고 이렇게 놀다 되는 하면 거예요. 계속 놀게 되는 맞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선을 잘 지켜야 돼요. 내가 약간 조금 촉박하게 느껴지지만 그래도 한 달 정도는 살 수 있는 금액. 한달 생활. 네, 한 달 생활비 정도는 할 수 있는 금액. 이게 그래서 사실 가기 전에 이제 저희도 근데 호주는 비자 인터뷰가 없어요. 그 워홀 비자 인터뷰가 없어요. 그냥 돈 내면 나와요. 그게 근데 이제 조금 가격이 있어서 미국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비자 가격이 얼마였더라? 한 50이었나? 40이었나? 그래서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 정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주고 건강검진비 그리고 뭐 한 숙소 구하는 동안 그러니까 집을 구할 동안 지낼 에어비앤비나 뭐 게스트하우스 비용 뭐 이런 거 고려를 하고 미리 결제를 하고 이제 거기 가서 살 생활비 있잖아요. 한 달 정도 내가 만약에 진짜 너무 내가 지지리도 운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 구해도 그래도 한 달 안엔 돼요. 사실상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아무리 막 길게 끌어도 한 달 안엔 가급적 돼요. 내가 진짜 못하면 한국 식당 가서 이거 설거지라도 하면 되니까 사실 구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냥 내가 얼만큼 자존심을 내려놓느냐 그거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따져서 진짜 길게 잡아서 한 달 생활비 그렇게 하면 한 준비 기간은 한 400이면은 갈 수 있어요. 진짜 완전 최소로 이제 450에서 500 정도로 내가 이거 준비하고 가져갈 거 한 300 이렇게 하고 한 달 살겠다 하고 가면은 이제 거기에서 한 달 버티고 좀 뭐 조금 쫄쫄 굶어가면서 생활해야 되긴 하겠지만 한 달 버티고 그 다음부터 돈을 벌면 되니까 이게 급여가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이제 플러스가 되니까 그걸 이제 고려를 하면서 가져가면 한 500? 500 더 많이 가져가면 삶의 질이 높아지긴 하죠. 500은 그럼 확실히 이제 거기 가서 비용까지 들어갔는데 마무리 질문이 될 것 같아요. 그 해외살이를 하면 뭔가 이렇게 얻어온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자기가 어떤 거 이건 진짜 내가 얻고 왔다랑 이런 분들께 해외살이를 추천한다. 이런 거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저는 표현적인 측면에서 뭔가 좀 더 풍부해졌다고 해야 되나? 그냥 내가 말을 안 하면 모르는 사람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걸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고 내가 이해한 게 맞는지 계속 체크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국에 왔을 때도 뭔가 사람들한테 표현하고 내 생각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그런 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너무 좋은데요. 오히려 약간 커뮤니케이션 능력 오히려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영어를 쓴다고 하지만 결국에 언어는 소통을 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만국 공통으로 약간 그냥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언어를 잘하느냐보다 그냥 그 내 생각을 뱉어낼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어디서나 작용된다는 걸 느낀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한국에 돌아와서도 맞아요.
그럼 이제 교환학생을 진짜 이런 분들은 꼭 가보셨으면 좋겠다. 뭔가 해외 경험? 제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보통 사람들이 다 해외살이에 대한 약간 로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죠. 그래서 그냥 그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봤다면 약간 그 고민의 이유가 각자가 다르겠지만 그래도 그게 만약에 용기나 두려움이라면 충분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일단 가면 다 내가 하게 돼 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딱히 고민을 느끼시기보다는 일단 해보시기를 추천하는 것 같아요. 저는 워홀에서 좀 되게 현실적인 걸 많이 배웠거든요. 왜냐면 돈을 벌다 보니까 되게 부정적으로 말하면 되게 무력함을 많이 느꼈어요. 어떤 게 무력하다고 느꼈냐면요. 무력하다? 이거 되게 허무하다 되게 많이 느꼈어요. 뭐를 허무하다고 되게 많이 느꼈냐면 네. 한국에서는 취업 시장이 되게 치열하잖아요. 다들 대학을 나와서 대부분의 거의 80%는 대학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80% 대학을 나와가지고 다들 직장인이 되려고 노력하고 모두가 대기업에 가려고 노력하잖아요. 그 준비 딱 해가지고 와다다다 달려가는 이 과정이 상당히 치열하잖아요. 근데 제가 호주에 있을 때 느꼈던 거는 이 개개인의 직업, 개개인의 기술, 그리고 그리고 되게 치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되게 치열하지 않아요. 이거를 근데 피부로 느끼는 건 정말 달라요. 그러니까 치열하지 않다는 게 네. 어느 정도냐면 진짜 알바만 하고 평생 살 수 있어요. 이게 진짜로. 왜냐면은 그 고용주 시장이 너무 잘 돼 있고 그렇다 급여도 너무 잘 나오니까 진짜 한 70세 먹은 아저씨 할아버지도 마트에서 일을 하세요. 네. 마트 일을 하시고 뭐 물론 평생 그렇게 일을 하시지 않았겠지만 어쨌든 간에 내가 사는 데에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알바를 하더라도.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한국에서 나 뭐 한 거지? 이 생각이 들어요. 그냥 나 되게 열심히 살았는데 여기 와서 아무튼 호주 사람 붙잡고 나 있잖아 한국에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다? 그러면은 브라보! 하고 자기 할 일 하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나의 자랑, 나의 어떤 경력 이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여기서는 그냥 여기서는 일은 돈 버는 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그 외의 삶을 훨씬 더 중요시 여기고. 그냥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한국이랑 되게 많이 비교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허무하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면서 내가 이거를 뭔가 한국에서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런 허무함을 취업 시장을 부딪히면서 내가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 되게 이 환경만 바뀌어져도 사람이 사는 게 이만큼 다른데 그래서 되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뭐랄까 그냥 한국 들어와서 또 생각이 드는 거는 좀 더 현실적으로 적용을 해서 그냥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일을 너무 뭐라 해야 되지? 일을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자. 이런 생각을 너무 매달리지 말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오히려 뭔가 여유를 가지자. 내가 일을 잘하고 싶은 욕심 이만큼 있는 거 아는데 물론 그렇게 해야 따라잡을 수 있는 것도 아는데 근데 너무 사회에 이렇게 매달려서 끌려가지 말자.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한국 들어가서 그런 노력?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국은 정말 정석 코스가 있잖아요. 학교, 대학교, 무조건 취직 그런 거에 매달리다가 그렇게 해외 나가서 새로운 환경 그런 걸 보고 오면 정말 뭐 시야가 넓어진다거나 맞아요. 그런 걸 경험하고 오면 충분히 무력감, 이런 허무함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또 그냥 자꾸 첨언을 하게 되는데 호주 사람들은 대학을 많이 안 가요. 대학을 대부분 안 가고 기술직으로 빠져요. 그래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좀 대학은 진짜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고 기술직으로 빠져서 기술직으로 돈을 더 훨씬 많이 벌어요. 그냥 그런 거 보면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이제 객방 1화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와주신 두 분은 어땠는지 간단하게 소감 한마디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객광 1화인가요? 네. 우와, 너무 영광스럽고요. 진짜 진심으로 너무 즐거웠습니다. 뭔가 이렇게 그 1년 동안 생활을 하다 보면 느낀 게 있어도 이렇게 말하거나 쓰지 않으면 그거를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정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제 이야기가 재밌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완전 재밌었어요. 맞아요. 뭔가 저도 사실 블로그 써야 되는데 제가 찍어놓은 사진이 3만 장이 넘거든요. 근데 그런 거보다 이 자리를 만들어서 한 번 더 리마인드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뭔가 이 영상이 좀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1화를 차지하게 돼서 솔직히 뿌듯하다. 이러고 자랑스럽다. 이러고 두 분이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가지고 시간이 너무 빨리 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객방과 함께 많은 얘기 나눠주신 두 분의 방문가님들께도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희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용기와 호기심에 작은 나침판이 될 수 있길 바라며 저희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불러주세요.